자, 33번째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319쪽 5번 질문이요. 행정상 즉시강제고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침익적 작용이니까 그리고 권력적 작용이니까 법적 근거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그 발동에 있어서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이건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그러니까 긴급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수단으로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보충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강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8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8번 지문에서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다음 이러한 경우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뭐예요? 이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됐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5-1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즉시강제는 법치국가 요청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권력적인 비판이 존재한다. 그렇대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즉시강제 제도별로 그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헌 헌법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됐고 그 다음에 9번 질문 혼자 보시면 되고요. 해설 써놨으니까 그 다음 11번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자 6조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법 6조 보시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적을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분류를 할 때에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11번 질문이었죠. 319쪽의 11번 질문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중 경찰관 제지에 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그걸 허용하고 있는 조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문들은 경찰 시험에서 자주 빈출하겠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왜냐면 경찰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는데 불법 이 319쪽과 320쪽에 걸쳐 있어요. 불법 집회 시위가 열릴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시위대를 제지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즉시강제는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요건으로서 급박성이 있어야만 적법한 즉시강제가 되는데 근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불법 집회 시위가 열려가지고 막 난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급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몇 시간 남았어? 5시간 반 남았고 150km 떨어진 곳이라죠. 그 150km 떨어진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서울에서 이게 그 서울에서 청주 거리일걸요? 근데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시간 30분 후에 불법 집회 시를 하려고 하는데 1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출발을 못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즉시강제야? 안 급박한데, 그죠? 그래서 위법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보시면 6조 1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행법상 법조문에 올라가서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6조가 있지 6조 1항 2항이 없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시 돌아가셔서 11-1번 보시면 옛날에는 보시면 참고로 320쪽 아래 참고로 과거에는 현행법상 6조의 내용 6조 1항의 내용 규정돼 있었는데 6조 2항이 삭제되면서 그러니까 6조가 1항 2항 이렇게 돼 있었는데 2항이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6조 1항만 덜렁 있죠? 그러니까 그냥 6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얘기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자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나를 강제로 막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걸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그 점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넘기면 320쪽에 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경찰상,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이제 경찰 시험에 또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기침 나오려고 해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2항에 보면은 이렇게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즉시강제 예시에 해당한다. 딱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질문 보시면 자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11조의 2 여기 1항에 그리고 1항에 뭐에 대해 규정되어 있냐면
즉시강제 일종인 경찰관의 즉시강제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구제수단 중 하나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 자체를 복붙해가지고 물어보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방직 9급으로 나왔지 경찰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국가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일반, 아까 국가 공무원 시험 말을 잘못했어요.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임 없는 자다. 그럼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경찰관 도와주다가 피해를 봤대요. 그러면 보상해줘야 된다.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기는 게 아니라 16번 좀 볼게요. 재범의 위험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 그러니까 옛날 사회보안전법에서 이게 긴급히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전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또 거리에서 막 그 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단기간의 동행보호, 뭐냐면 경찰이 데리고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막 가둬놓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그때는 동행보호 규정이 영장주의 반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영장주의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영장 없이 그냥 데려갈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의 동행보호가 즉시강제 일종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장 없이 동행보호를 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위헌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거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고 보잖아요. 맞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여가지고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단기간의 동행보호에 대해 규정한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 규정 합헌 위헌 아니라고 봄, 이렇게 딱 그걸 시험장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OX는 그걸 물어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옛날에 이제 음비계법 그런데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등급 분류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 성인용인지 청소년용인지 이런 거 안 받은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완전 성인용 게임인데 청소년들이 이걸 등급 분류를 안 받은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영장 없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이거 수거해갖고 폐기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헌법상의 원칙인 영장주의 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위헌인 것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해설 보시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수거 폐기하는 것은 즉시강제 일종인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이걸 가져갈 수 있게 한 음비계법 규정은 합헌,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두었는데, 얘처럼 16번처럼 단타형으로 합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번 좀 볼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7조 3호의 2번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번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 권리보호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47조 3호에 보면 2번 또는 격리 2가 나오는데, 이게 즉시강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러니까 처분성 인정되죠. 근데 처분성 인정되는데 그래도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별다른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열흘 있다가 저를 풀어준 거예요. 네, 넌 이제 전염병에 위험이 없다 해가 저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는데 보니까 풀어줬다고 해봐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내가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말도 안 되고, 나는 전염병에 걸린 적도 없는데 라고 위협하다고 생각해서 소송 걸어 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소장 작성하고 변호사 고용하다 10일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소송 제기해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되어 버려요. 여기 보면 권리보호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게 소의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하된다. 그래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왔으니까, 이미 갇혀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넌 취소송으로 얻으려고 한 이익이 뭐야? 갇혀있는 상태에서 풀어지는 건데, 근데 나왔잖아. 그럼 너 소송 왜 버리는 거야? 각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됐고요. 21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실효성 확보 수단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루는 거예요.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 휴게 공간을, 이해되죠? 무슨 설명 필요 없죠? 가백의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했다. 이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은 투자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자, 이 경우 1번 A시장은 휴게 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갑이 죽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즉시강제 쓸 수 있냐 물어본 건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급박한 경우가 아니니까.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거 급박한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게 중요한 건데, 즉시강제는 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까봐 그것이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종합민원실로 만들기 위해 뭐예요? 적극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로는 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즉시강제는 쓸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가 와닿는 것은 급하지 않아서 이렇게겠죠. 종합민원실로 안 쓰면, 얼른 종합민원실로 안 쓰면 누가 죽어요? 다쳐요?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즉시강제와 관련해가지고 급박성이 없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A시장 가백의 퇴거와 공간 반환을 독촉한 후라 하더라도 강제징수를 밟을 수는 없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강제징수 언제 들어간 거예요? 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A시장이 가백의 퇴거를 명했으나 갑이 배째라 이랬을 때 대집행 들어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자위 의무죠. 그래서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4번 A시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백에 변상금 부과 징수할 수 있어요. 변상금 부과 징수는 어때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권한 없이, 권리 없이 공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기간, 임대기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북공유 재산을 권리 없이, 권한 없이 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징수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이것이 아니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아닌데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아니면 갑을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갑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퇴거잖아요. 퇴거. 그래서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이요? 행정소송엔 뭐가 있는데, 항당민기가 있죠. 항고소송 지금 뭔가 처분을 부과했는데 싸우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 심지어 처분은, 자, 항고소송 언제 쓰는 거야? 국가가 국민한테 처분을 부과했을 때 국민이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가가, 여기 지자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지자체지만, 지자체가 국민한테 뭘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때 쓰는 게 항고소송이 아니에요. 처분이 개입된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사소송? 당사소송은 지금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문제여야 되는데, 지금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뭐 했냐면, 임대했다고, 임대. 임대는, 자, 임대가 뭐죠? 집 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건물 빌리는 거. 근데 여러분도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들어가 계실 분 계시죠. 근데 그때 국가랑 했어요? 아니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법상의 계약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사소송은 쓸 수 없고요. 왜냐면 공법상 법률관계 문제니까. 그다음 민기? 민중소송? 아니죠. 당연히 기관소송? 아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조금 이 7출제에서 어려웠던 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볼게요. 해설.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한 자에서 변상금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몰라도 되지만 들어만 두세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국공유재산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조금 취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인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 혹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율 하는데, 공유재산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에서 규율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주민이 혹은 국민이 배째라 하고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아마 이거를 알고 있냐를 걸 출제 포인트로 삼아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잖아, 막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그래서 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강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사업화상 법률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뭔가를 해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놔라 라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불이행하면 그때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또 행정대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요걸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쓸 때 그때는 원상회복 명령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은 강론해 보니까 깊이 있게 알아두실 필요 없고, 그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기셔서 행정조사 들어가 볼게요. 행정조사, 자, 주요 개념 정리, 끝장내 106번 어디냐면 321쪽이요. 자,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가서 보는 거죠. 문서 열람, 막 장부 열어보는 거예요. 니네 막 세금 탈세했다며 하면서 막 니네 재무제표 좀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시효 채취,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문돌이라 잘 모르는데 뭐 폐수를 방류했다면 폐수 방류하는 흔적이 있는지 이렇게 스포이드로 채취해가지고 보고 막 이러는 거죠.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하세요. 어떻게 그 재무제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니면 이제 스탁 옵션 어떻게 줬는지 보고하세요, 막 이런 거. 자료 제출하세요, 출석하세요, 진술하세요, 이런 거 요구하는 거를 말하다.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다른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작용으로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 영업시설, 소방점검, 음식점, 위생검사, 음주단속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왜 갑자기 얘가 등장하는 거냐면 원래 즉시강제 일부였어요. 그래서 대리직강제, 형질과상, 공명, 거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그것들 중 즉시강제와 관련이 있는 거여가지고 즉시강제를 다루면서 그거에 딸려가지고 부대에서 다뤄져요. 뭐가? 조사, 행정조사가. 그중 자료수집 활동이 역사적으로 행정조사 항목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단타형으로 수험적으로 그냥 기억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행정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무조사인데 대법원은 행정조사 중 하나인 세무조사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더하여 앞으로 세무조사를 해야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박규성 교수님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내부적 작용인데 왜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인정하는 거냐? 대법원은 세무조사를 너를 상대로 할 거야 라는 결단이 선 단계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좀 일찍부터 싸울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균성 교수님은 이거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조사가 행정조사 중 가장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별도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과 조사의 방법,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은 조사 대상에서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니까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 강의 때 이걸 뭐라고 보죠? 비권력적 행정조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정조사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근데 그 경우가 아닌 한이라고 했으니까 권력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싫다고 하는데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기본법 이외의 법률에서 별도로 행정조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야만 한대요. 왜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 강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행정조사를 허용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됐죠? 행정조사 관련 발생하는 몇 가지 유사 논쟁이 있는데 얘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 정리 볼게요. 얘는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 조문인데 얘는 그때 이제 아래 지문들을 다루면서 필요할 때 볼게요. 자, 됐고 넘기시면 계속 넘어가셔서 324쪽에 보시면 4번 지문 있어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조사의 주기, 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은 권력적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조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행정조사 기본법은 권력적 행정조사와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나눈 다음에 양자의 취급을 조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달리하고 있냐면 그 두 군데예요. 자, 해설 보시면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권력적 행정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7일 전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점에서만 권력적 행정조사와 달라요. 그러니까 권력적 행정조사는 하기 전에 7일 전에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요? 지금 이 조문 어디냐면 요거 17조. 여기서 7일 전에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 5조 보세요. 보면 5조 단서본.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권력적인 경우는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또 17조에 보시면 어디 보시면 3호 보시면 5조 단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 협조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뭐래요? 조사되기 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4번 지문 보시면 그 두 가지 경우에만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조사의 주기, 조사 대상자의 선정, 이게 뭐냐면 조사의 주기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행정조사의 경우는 기본 강의 때 하지만 수시조사가 원칙이에요? 정기조사가 원칙이에요? 정기조사가 원칙이죠. 정기조사가 원칙이니까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건 공통되게 적용된다는 거고, 조사 대상자의 선정, 이건 뭐냐면 조사 누굴 상대로 행정조사를 들어갈 것인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 규정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해갖고 행정조사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공통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자 7번 지금 보시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조 2항 6호인데 자 올라가서 볼게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은 행정조사 기본법 3조 2항에 보면은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나로 6호에 보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다시 보시면 어디였냐면 7번이었죠. 7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면, 자, 7-1 보세요. 금융감독기관에, 이건 진짜 더럽게 낸 건데,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해서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3조 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봐요. 3조 3항 보시면 3조 3항에 보면 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죠. 2항이. 근데 2항에도 불구하고 4조, 5조, 28조는 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시면 7-1번 더러운 거죠. 예. 보시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왜? 4조, 5조, 28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더러운 거 출제한 거예요. 단타형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8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상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눈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9번. 자, 판례에 의하면 얘가 중요한 거죠. 지금 9번하고 9-1번이 되게 중요해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하지 않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야, 논리적으로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학자들은 싸우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봐요. 행정조사가 행정조사의 단계에 머무르는 한, 그러니까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쩌라고? 영장 없이도 그거 할 수 있다. 행정조사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조사의 단계에 머무르는 한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을 넘어가서 범죄수사가 될 때도 있어요. 범죄수사가. 그때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자, 원래 영장주의는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영장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누군가를 상대로 범죄 수사 들어가는데 얘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을 때 얘를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증거가 예를 들어 걔네 집에 있어요. 그럼 걔가 문을 안 열어주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런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허락해줘야만 하거든요. 수사기관한테 할 수 있다라고. 그럴 때 쓰는 게 영장인데, 그래서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강제로 할 때 쓰는 게 영장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조사할 때 영장 필요하니? 아니, 이렇게 본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행정조사를 한답시고 혹은 행정조사가 아니라 뭔가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범죄 수사라면 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가 외국에서 자,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 안에다가 마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마약가루를.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한국으로 편지 보내면 그럼 마약 반입 쉽죠? 근데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왜? 왜냐면 인천공항 통과할 때 뭐 하냐면 이런 거 다 한다고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범죄가 저질러졌을까 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행정조사의 단계에 머무르는 거지 범죄 수사가 아니에요. 범죄 수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갑이 뭐 예를 들어 오늘 며칠이냐, 11월 9일이니까 2020년 11월 9일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을하고 짜고서 합작해가지고 마약을 반입한대 라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가가지고 그 갑이 을한테 보내는 편지를 턴다. 요런 건 범죄 수사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저질러졌나 안 저질러졌나, 혹시 범죄가 있나 혹시 있을까 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 행정조사의 단계에 머무르는 거고, 특정하게 몇 날 몇 시에 누가 이렇게 딱 했다는 혐의가 포착돼갖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그건 범죄 수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비교될 걸로, 자, 세무공무원이 마약류 불법 거래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이 4조 1항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이게 이제 범죄 수사로 들어갔던 건데, 그때
자, 뭐 소식을 접수한 거야. 갑이 을한테 마약을 2020년 11월 9일 날 3시쯤에 편지로 보냈대. 그래서 그게 3시쯤에 인천공항에 들어온대. 그때 그래서 알고서 열어갖고 점유를 취득, 마약을 취득했대요. 그때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범죄 수사니까 영장 받아야 된다. 사전이든 사후든 아무튼 급했다면 사후지만 아무튼 영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르니까 비교해 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딱 요렇게만 나오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 판례 지금 되게 중요한 거로 꼽히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1번 볼까요? 자, 국세기본법 81조에 4 몰라도 되고 숫자는 몰라도 돼요. 따라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 자, 제조사를 그러니까 한 번 행정조사 들어갔는데 그거를 또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도 제조사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우에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게 하고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 안 되게 하냐면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행정조사 기본법이 세무조사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럼 거기선 재조사해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거기선 더더욱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도 별도의 규정을 둬가지고 재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상황 이해되죠? 그거에 기하여 과세처분한 건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에 오를 경정하는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제조사에 기하여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처분하는 것 그 자체를 위법하고 그 다음 그 제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지금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은 과세 처분의 자료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에서 얄짤없다고 보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 박균성 교수님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 야, 위법하게 이루어진 제조사를 토대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발급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취득한 것도 제조사 했다. 그럼 무조건 위법하게 본다면 너무 위법하다고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박균성 교수님 비판하시고 그래서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2번 보시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를 한 결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44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체열 조사, 그러니까 음주 측정은 보통 이렇게 그 기계에다가 후 이렇게 부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체열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 아저씨가 딱 봐도 지금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기계에 대보세요 하니까 거부한 거죠. 자, 거부했다는 건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미 이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된 거고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지금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체열조사예요. 그러면 이제 피를 빼서라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열조사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고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자, 영장도 없이 했대요. 근데 그 앞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영장이 없어도 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좋다. 그러면 이건 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제가 아니어서 영장이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체열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아니다. 그럼 뭐래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10-3번 보시면 간단한 건데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 그러니까 조져가지고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 죄송해요 조진다는 표현 써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가서 족쳐가지고 족친다 더 이상하죠 아무튼 그래서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은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절차에는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위법했다 그러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봐서 위법하다고 보겠다 세무조사에 기하여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겠다 왜냐면 이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거죠 국가 권력을 줬더니만 뇌물 받으려고 한 거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대통령의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거 옛날에 이런 거 흔했어요 그 다음에 자 또 몇 번이냐 볼 것이 넘기셔서 326쪽에 15번 보세요. 자, 기본 강의 때인데 이제 설명 안 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왜 제정이 됐댔죠? 공무원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갑질하니까 제정된 건데 보시면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정조사 권능을 조금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행정기관 장은 법령 등 규정하고 조사상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왜 두냐면 16번 지문에 보면 그래서 자율신고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취급해가지고 굳이 실제로 행정조사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
그죠? 근데 두 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8번 보세요. 적법 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행정조사할 때 사전통지랑 이유 제시를 해야 된대요. 왜? 적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왜?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상한데 박규성 교수님 책에 이렇게 써두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붙해서 출제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 이유를 제시하면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라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박규성 교수님 교수님 교과서 자체를 복붙해서 출제했거든요. 보시면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추측해보자면 17조 1항에 보면 사전통지 이런 거 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요. 저는 뭐 근거는 없는데 박규성 교수님 책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네. 더럽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쩌면 그냥 진짜로 제가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근거는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대요. 네, 그렇다. 그 다음에 자 24번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어디냐면 24번이니까 327쪽이에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뭐예요? 이게 재조사 금지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당행정기관 이미 조사를 받거나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고 조문이 있고 얘가 두 번이 출제가 됐고요. 중요한 건 얘인데 오선지를 어떻게 출제하나 보세요. 자 이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정기조사의 원칙에 대한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한번 조사했다면 또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인데 오선지로 어떻게 출제하나 보세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냐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니? 물어본 건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두 가지 점에서만 다르댔어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7일 전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서만 권력적 행정조사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외 사유,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만이죠. 근데 이걸 이유로 해서는 예외가 인정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24-2번 보시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행정기관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한테 행정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재조사하면 위협하고 그 위협한 재조사에 근거한 어떤 처분을 하면 그것도 위협해지죠. 그러니까 재조사를 그러니까 행정조사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재조사가 되면 삽질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재조사한 건 아닌데 재조사가 되어버리면 그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협해지죠. 그러니까 행정조사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경찰 시험에서는 좀 더럽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오선지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에휴,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 거까지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땐 몰라도 되는데 경찰 시험은 더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법조문을 맨 끝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맨날 비틀어요. 좀 그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비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선 그렇게 출제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정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조사 대상자 조사원은 무슨 말이야? 행정조사 들어갔을 때 조사 들어갔을 때 요즘은 국민들의 되게 권리의식이 신장돼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원은 가서도 괜히 트집 잡히는 건 아닌가 하고 쫄면서 들어가요. 요즘에는 공무원 돼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 모두 객관적인 그 직무집행 수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정조사 들어갔을 때 이 두 가지 취지인데 조사원이 트집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범위는 상호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 규정이 있다. 단타형이죠.
그 다음에 29번 행정조사에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 닫고 안 열어준다. 그때 공무원이 막 문을 강제로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학자들은 싸고 있고 아직 판례는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29번은 왜 틀렸냐면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자들은 싸고 있고 됐고 그 다음에 30번 조사 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직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받는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불러가지고 혹은 이제 회계사 불러가지고 행정조사 받을 때 그건 열어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디펜스 칠 수 있는 조력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타형이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서 왜 자꾸 나오냐? 고려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질하려고 아무나 골라서 랜덤으로 니들 맘대로 해서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사를 합니다. 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런 짓을 하면 행정조사를 받겠구만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국민으로 하여금 열어볼 수 있게 권능을 부여하고 있어요.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있고 그게 31-2예요. 대신 행정기관의 장은 두 가지 예외 빼고는 열어보겠다라고 신청하면 열어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다음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어보겠다라고 열람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규정이 있대요. 됐죠? 요 오선지도 이렇게 보세요. 오선지 이런 게 귀한 거죠. 오선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태여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했다는 소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오선지는 귀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오선지로 깔릴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32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데 제가 선지를 만들었어요. 지문을. 이거는 이제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무슨 말이냐면 원래 행정조사를 받을 상대방 이걸 이제 조사 대상자라고 부르고 조사 대상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면 A가 조사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A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A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B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요. 그게 언제냐? 그거에 대한 건데 행정기관 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중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둘 중 하나 갖추어야 하고 또 추가로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요건 중 하나, 그 다음 이 두 개 요건 중 하나 구비하면 어떻게 한대요? 제3자에 대해서 보충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의 원칙은 똑같아요. 뭐랑? 권력적 행정조사 들어갈 때랑. 그래서 하고 또 요거까지는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원래 니한테 들어가야 될 걸 얘한테 들어간다 라는 걸 얘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사 대상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왜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제가 그냥 나오면 틀리자 라는 취지에서 어차피 이거 자체도 출제한 적이 없는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도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묶은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33번 보세요. 경찰 2차 시험을 출제했는데 올해 이게 2차 시험이 10월에 출제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더러워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행정기관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 연도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국무조정실장이 뭔지는 행정학 시간에 배우죠. 이건 그냥 재미로 써놓은 건데 몰라도 되고 여기다 그냥 변 이렇게 써주실까요? 변. 요것도 변. 저도 써놔야겠다. 33번. 더러운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저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게 정선지로 출제되긴 했는데 뭐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다. 됐고 34번 볼게요. 행정조사는 법령 등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시조사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 원칙은 정기조사, 그 다음에 예외가 수시조사. 그래서 정기조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정기조사 하는지 기본 강의 때 하죠. 그 다음에
34-2번 볼까요?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법령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시조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왜 신 표시를 했냐면 얘도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변이에요. 변도 써주실까요? 변. 근데 혼자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될까봐. 무슨 얘기냐면 그 수시조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그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까지 열어가지고 OX로 물어본 적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소방간부도 그렇고 5급 승진 시험도 그렇고 그냥 더러운 걸 가끔 여기도 출제해요. 그래서 자, 그치만 이미 한번 출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수험생으로서는 변이라고 여기다가 신관 사이에 변이라고 써 두시고 딱 여기까지만 아시자라고요. 여기까지만 알자. 그 이상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법률, 혐의, 신고, 민원,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데 요런 경우까지 규정돼 있다.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더러운 거죠. 변별력 확보 쪽으로 그냥 출제하는 거니까 이따 기억해 두세요. 저도 변이라고 써둘게요. 그 다음에 자 35번 질문 보시면 자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면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원래 가져가야 될 것을 사진 촬영하고 안 가져갈 수도 있대요. 선생님 영치가 뭐예요? 영치가 뭐냐면 가져가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 압수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주유소 주유기는 영치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해갈 수도 있다. 뭔 소리냐면 이런 거죠. 어떤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사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도 문돌이라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가짜 휘발유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주유기를 검사해보면 알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유기 빼가면 장사 못하죠. 맞죠? 그리고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주유기는 그냥 계속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 다음에 자 36번 질문도 제가 볼 땐 중요한 건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직에만 나왔죠. 조사원이 행정조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죠.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 시료 채취 뭔지 아시죠? 아까 스포이드로 이렇게 폐수 썼나? 폐수를 정류하지 않고 방출했나? 막 이런 거.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비례 원칙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니까 거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X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행정작용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은. 그래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 해야 하며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조사기관의 장은 시효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손실보상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여기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시효 채취와 관련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아까 뭐 손실보상 명문 규정 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였죠? 즉시강제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손실보상하라고 하고 있다. 그 규정 있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즉시강제와 관련된 거, 여기는 행정조사와 관련된 거,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실효채취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다. 단타형으로 기억해주세요. 네, 기억해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오죠. 예, 보시면 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과징금부터 볼게요. 자, 체계 복수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 실효성 확보 수단은 대리, 직강, 즉 형질과산, 공명거. 다시 대리,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 직강이 행정강제 중 강제징수 행정강제 중 강제집행의 절차로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강제 중 강제집행 말고 즉시강제가 또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강제가 묶이고요. 행정강제는 다른 말로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도 부르죠. 맞죠? 그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 이걸 갖다가 두 문자 어떻게 따는 거예요? 대리, 직강, 즉 이렇게 두 문자를 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남아요? 형질이 뭐예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형질, 이게 행정벌로 묶이고
대리직강즉, 형질, 그 다음 뭐가 남으면 과산공명거가 남는데 과산공명거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여기 4장에 있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을 묶어서 가리키는 거고 얘는 열린 개념이죠. 근데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과산공명거, 과징금, 가산세 혹은 가산금, 그 다음에 명당공표, 공급 거부, 명당공표, 그 다음 관어사업 거부 혹은 관어사업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명거가 있다. 과산공명거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과징금 보면 자 얘는 특별히 강의할 것이 없고 넘기면 자 어디까지 넘기면 330조까지 넘기시면 법조문은 좀 설명해 볼까요? 얘는 그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걸 줄여가지고 독점규제법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눈으로 이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30조까지 넘어가시면 이렇게 8번 있죠. 과징금 부과처분에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냐? OX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분 맞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11번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냐? 뭐 어떻게 알아? 헌법 영역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합헌이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징금 부과가 행정소송의 실무의 꽃이에요. 왜냐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때려 맞는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크고 고객이 돈이 많죠? 그럼 대형 로펌이 연루가 되고 그러면 대형 로펌은 돈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객을 승소시켜 드리려고 있는 논리 없는 논리를 다 펴요.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로펌에서 이런 항변도 했었나 봐요. 과징금 부과받았는데 어떻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야 근데 과징금 뭔가 제재 아니야? 근데 함부로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냐? 위헌 해가지고 헌법소송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변호사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들어가니까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해줘야겠죠? 야 문제없어. 행정권이 부과해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이런 것도 제재인데 행정부가 다 부과하잖아. 그래서 문제 없어. 이렇게 경우 영업정지 다 제재인데 행정부가 부과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없고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대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에 대해 배우는데 뭐라고 배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알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합헌이니까. 선생님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부예요? 행정부죠. 행정부. 그래서 합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은 출제가 됐는데 해설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과징금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너한테 과징금 정확히 얼마 때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더 조사해서 새로운 자료 나오면 우리가 X 늘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부과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료가 나오니까 15억을 부과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항고소송 들어가 싸운 적이 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과징금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을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국민이 확정적으로 해줘야 이게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싸우고 할 텐데 그렇게 강력한 침익적 수단을 막 그렇게 유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위법하다고 한 사건이 99년도에 판례로 있었는데 지역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기면 331쪽에 가보시면 자 가산금과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산금이랑 가산세는 지문은 강의할 게 없는데 조금 주요 개념 정리만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자 가산금이랑 가산세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죠? 동그라미 3번 어디냐면 331쪽이요.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이게 출제의 포인트죠. 양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냐. 근데 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가산금과 관련된 법리들이 원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했는데 국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죠. 세금 내라. 네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했는데 배째라 하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부과되는 게 가산금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가산금 제도는 국세와 관련해 가지고 법리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9년이죠. 2019년에 가산금 제도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가산세로 다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세와 관련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국세 영역에서 발전한 법리가 국세 이외의 금전부가 처분 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 가산금 개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수험적으로 도식화 해가지고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그냥 단타형으로 찍어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처리하세요. 기본 강의 딴 거니까 얘네들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4번만 좀 건드려 볼게요. 가산금 혹은 가산세랑 비교할 것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단타형으로 딱딱 정리할게요. 먼저 자 아래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구제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처분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이라고 보잖아요. 그 다음 과징금 부과는요? 처분이라고 보죠. 과태료 부과는요?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해도 이의 제기하면 효력이 날아가니까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벌금이나 과료의 부과? 이건 뭐냐면 벌금과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처분이냐? 물어보는 건데 뭔 소리냐면 벌금이랑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과될까요? 판사가 판결로 때려요. 근데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작용이죠. 근데 판사는 행정청이 아니라고, 그 사법작용이지.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 범칙금 부과, 그러니까 통고처분으로 네가 30만 원 내면 없었던 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면 효력이 날아가고 그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그 다음 가산세 부과 처분은, 가산세는 그 자체가 페널티로서, 제재로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작용 처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위에 거 가산금과 중과상금의 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에 의해서 가산금은요 지연이자 일종이기 때문에 예습하셨다는 전제에, 하셨음을 전제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 그냥 따라 붙는 거지, 너는 가산금을 낼 것이 있어요 라고 알려줬다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 비로소 가산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돼요. 근데 자 가산금 부과 혹은 가산금 고지는 처분성이 아니다 라고 제대로 잘 공부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산금 독촉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산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또 배째라 난 가산금도 안 내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가겠죠. 근데 강제징수는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독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걔는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렇게 이게 거의 지난 20년간 기출 싹 긁어 모아가지고 비교한 거니까 그냥 딱딱딱딱 처리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정리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에서는 딱 7번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자, 어디냐면 그 332쪽이요. 어디냐? 네, 여기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의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하여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그 본세랑 가산세를 별개로 취급하겠다 이 소리예요. 뭐라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1년 동안 뭐 소득이 10억이에요. 엄청 장사가 잘 된 거죠. 10억인데 신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억만 소득으로 벌어들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소득이 10억인데 뭐 정확하게 하지 말고 그냥 딱 10%가 원래 제가 내야 될 세금 10억 중에서 10%를 소득세로 내야 된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원래 1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근데 소득을 1억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저는 1,000만 원만 세금으로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1,000만 원만 냈으니까 9천만 원을 지금 제가 속인 거죠. 탈세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은 9천만 원도 원래 제가 내야 될 돈이니까 본세로서 내야 되고요. 속였으니까, 걸렸으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 15%든 20%든 추가로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라고 해볼게요. 9천만 원에 대한 20%니까 1,800만 원, 1,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해봐요. 그때 지금 저는 원래 1억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냈으니까 9천만 원도 추가로 더 내야 되고 1,800만 원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럼 제가 부담하는 납부 의무는 두 가지인 거예요. 본세 납부 의무, 남은 본세 납부 의무랑 가산세 납부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때 얘네 둘은 별개로 취급하겠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세 부분에 9천만 원 부분에 감면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가산세도 무조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혹시 가산세의 경우에는 제재 처분의 일종이어가지고 제재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건 아시죠? 왜냐면 우리 대법원이 제재 처분과 각종 제재 처분과 관련된 확립된 법리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부과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면
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세는 또 별개지 라고 해갖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별개로 취급하겠다라는 법리를 작년에 최신 판례로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